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속에 사는 귀신, 수살귀. 오늘의 이야기는 수살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살귀란 말 그대로 물속에 있는 귀신으로 물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들여 그대로 익사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속에 끌어들여 죽인다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신화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익사에 대한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저희 삼촌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물놀이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청소년 수영선수로 활약했으며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는데,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이에 삼촌은 수영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22살이 되던 해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해남구조대에 자원 입대했는데, 입대한 지 하루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훈련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신 삼촌은 군복무 중 수중 용접 기술을 배우셨고, 전역 후에 부산에 꽤 규모가 있던 조선소에 취직해서 5년간 산업잠수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 제주도가 고향인 직장 동료분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서귀포 작은 어촌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0년대 초반,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1급 잠수 기능사인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는데, 삼촌은 인양 작업이나 수중 공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삼촌은 열심히 일을 하시며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한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암초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다양한 바다 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선 꽤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낚시를 하던 2명의 낚시꾼이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저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그들이 너울에 휩쓸려 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을 뿐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회를 안주 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물가와 가까운 암초 위에 서서 소변을 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그가 술에 취해서 넘어진 줄 알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하는데, 일행들은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멀어져 갔고,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쫓아갔지만 다들 물에서 뭘 본 것인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기겁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바닷속에서 사라진 그는 다음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는데, 시신의 입 안에는 정체 모를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은 전례 없던 끔찍한 사고였고, 연이은 사고로 인해서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까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 작업을 해도 거뜬했던 베테랑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가 짝을 지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분명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을 것입니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해녀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탓에 그 누구도 이상한 김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잠수부까지 실종이 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을 하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반년 사이에 한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의 낚시꾼 한 명이 또다시 실종되자 이 모든 것은 물귀신의 탓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평생 물질을 업으로 삼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길 꺼려했고 낚시꾼들 역시 더 이상 이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어업 수확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의 털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업의 잠정적인 중단과 줄초상으로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마을의 어르신이 아주 영험하다는 무속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해가 저무려 갈 무렵 긴 잿빛의 머리를 뒤로 정갈하게 묶은 중년 여성의 무속인이 마을로 들어왔고 그녀는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는데 어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구만. 이건 예삭 기운이 아니네. 연신 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던 무속인은 이내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도망치듯 무트로 나왔습니다. 마을 촌장에게 그간의 일들을 전해들은 무속인은 잠시 동안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는데 그간 못되고 끔찍한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저도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독이 어찌나 바짝 올랐는지 내가 모시는 할망도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악귀도 저런 악기가 따로 없습니다. 태생은 본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잃고 말았네요. 그 악독함이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 어설프게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촌장은 국 같은 걸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물귀신은 보통 넋건지기 구슬을 해서 한을 풀고 넋을 물에서 건져서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본질이 변형된 귀신은 생전에 갖고 있던 정신이나 기억 따위는 이미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증오나 원한조차도 없어져서 그저 맹목적으로 산 사람들의 목숨을 끝없이 걷어가죠. 사연조차 알 방법이 없으니 대화조차 할 수가 없는데 성불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음기가 바다의 기운보다 강해서 다른 곳으로 내치기도 여간 힘듭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대체 그런 게 어쩌다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까? 글쎄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테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깨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앵마기를 쳐서 저것을 봉인시켜야 합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보다 깊은 어둠과 끝없는 적막감만이 맴돌았는데 그리고 이튿날 새벽 문제의 갯바위 위에서 앵마기 국과 봉인 의식이 시작됐는데 의식은 매 썰물 때마다 행해졌고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무려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봉인 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에 명주실을 감아 쇠붙이를 달아서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 더 이상 끔찍한 일은 없겠죠? 그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정타는 일을 해서 저걸 깨우는 날엔 장담코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갯바위 근처에는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다란 철근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갯바위 쪽에 군데군데 심어두고 그곳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그렇게 하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녀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는데, 그 후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삼촌이 장인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번 주였나?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무슨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한 것이 아무튼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엊그제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한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어. 그 길로 집에 와버렸지. 어째 느낌이 영 불길하더란 말이야. 자네도 바다에 나갈 땐 각별히 조심하게. 하지만 삼촌은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탓이라고 여겼고 그저 장인어른께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오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삼촌은 양식장 보수 작업을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해안에 가까워졌을 무렵 쿵 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렸습니다. 팬에 그물 같은 게 잔뜩 엉킨 탓에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급히 입수하여 물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삼촌은 보트 위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고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레 주변을 살펴보는 삼촌의 시야에 갯바위가 들어왔고, 그날따라 군데군데 솟아있던 붉은 철근들이 평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삼촌이 입술을 하려던 그때 고씨가 꼬로록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래라.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형님, 이거 그물이 아니고 머리카락 같은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물이 아니면 해초 같은 거겠지. 이상하네. 앞만 봐도 해초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싹 다 잘라버릴 테니까 저기 니퍼 좀 주세요. 알았다. 혼자서 괜찮겠냐? 맨날 있는 일이니까 혼자 금방 처리할게요. 그렇게 도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간 고씨는 영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고씨를 찾았지만 고씨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갔는데,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이 연락을 받고 고씨의 보트를 끌고 갔습니다. 사라진 고씨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여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고, 고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게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그치며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썰물 때까지 고씨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 수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주민들의 텃세에 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건 사실 고씨였습니다.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고, 삼촌 역시 그런 고씨를 친동생 마냥 여겼는데, 통곡을 하다못해 실신을 해버린 고씨의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고씨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삼촌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굴이라는 잠수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선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니 조류에 휩쓸렸다 해도 아직 이 근방에 있을 거야. 태풍이 여기까지 오려면 반나절 넘게 남았으니 빨리 찾아서 복귀하자. 삼촌은 태왁이라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태왁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해녀나 다이버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며 바람이 다시 거세져 버렸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고 딱 한 군데만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에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는데,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은 삼촌은 급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번 가다듬고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의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삼촌은 그것이 고씨의 시신이라 확신하며 삼촌은 전력을 다해 다가갔고 5m, 3m,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는데, 몸을 곧게 세운 채 바닥을 바라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그것은 키가 보통 성인 남성의 2배는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서 살랑거리고 있었고, 찢어질 듯한 높은 톤의 목소리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는데,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던 중 다시 고개를 돌린 순간 삼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동도 없던 사람의 형체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사방으로 뻗친 긴 머리카락들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물살에 의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자세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삼촌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괴형체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삼촌의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살에 휘날리며 삼촌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전방의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는데,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삼촌의 폐와 식도로 들이닥쳤고,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낀 삼촌은 급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헤엄쳐 올라가던 도중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2번 깜빡거리더니 휙 나가버려서 삼촌은 물 아래로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만져보았는데,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삼촌의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마구 발버둥치며 오리발을 벗어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밖의 상황은 더더욱 암담해졌습니다. 로프는 이미 놓친 지 오래고 태왁은 찾기는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쳐오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구명장비 하나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둥둥 떠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는데,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이 다 빠진 삼촌의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하게 머리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는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는데 온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고 그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서둘러서 지혈을 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에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랜턴을 겨우 집어드는 데 성공했고 제발 좀 켜줘라.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 번 치자 탁 하고 불이 들어왔고 불빛을 비춰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오래전 무속인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그곳에 삼촌이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며 좌절해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갯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고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 데다 비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꽤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 성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까지 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하지만 또 이대로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몰랐습니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는데 그때 대략 5m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 있었고 좋기 수십 명은 돼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삼촌은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중 바짝 깎은 머리에 커다란 귓볼을 가진 남자의 뒤통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 거기서 뭐하냐? 당장 빨리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그건 바로 삼촌이 애타게 찾고 있던 곳이었는데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기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에 삼촌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랜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갯바위 뒤쪽에서 고개만 내밀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상반신만으로도 일반 성인의 키가 훌쩍 넘기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퉁퉁 불어 있었고 이마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넓은 미간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두 눈,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진 덥수룩하고 퍼석한 머리카락은 흡사 짐승의 갈기처럼 보여서 더욱 공포스러웠는데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시뻘건 두 눈을 부릅뜨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은 삼촌은 그저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것이 바로 삼촌을 덮칠 기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것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때 이렇게 된 거 이제 죽기 살기다. 삼촌은 마음속으로 셋을 센 뒤에 곧장 물로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육지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고 여기서 100m 정도만 헤엄치면 발이 땅에 닿는 수심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정말 모든 것을 운에 맡긴 채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쾌한 숨소리와 함께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가 삼촌의 볼을 스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왔습니다. 비명과 함께 삼촌은 물속으로 몸을 날렸는데 짠 바닷물이 상처에 닿아 칼에 찔린 것만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 따윈 없었고 삼촌은 죽을 힘을 다해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삼촌은 정말 오랜 경험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처음 출발했던 방향을 애써 기억해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삼촌의 손가락에 무언가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세고 기분 나쁜 그 촉감은 그것의 머리카락 같았는데 놈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구나 하고 생각한 삼촌은 결국 모든 걸 체념하고 아무 감각도 없는 몸으로 바닷물만 꾸역꾸역 삼키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삼촌은 자신의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놈에게 잡혀가는가 싶어 마구 저항을 하자 누군가 삼촌의 얼굴을 내리쳤고 삼촌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삼촌은 몇 번이고 눈을 비벼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주민 3명이서 삼촌을 부축하여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거길 어디라고 들어가? 귀에 익은 걸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업 반장이었던 윤씨 아저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해변을 수색하던 몇몇의 주민들은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삼촌을 기적적으로 발견했고 모두 그가 사라진 고씨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작은 어머니께선 당장 이혼하자며 펄펄 뛰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퇴원을 한 그날부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꿈을 꾸면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의 한가운데는 고씨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삼촌이 그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고씨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와 동시에 주변은 짙은 어둠이 깔렸는데 이때 고씨가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며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살기 가득한 시뻘건 눈을 뜬 채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며 삼촌의 코앞까지 다가와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속에는 푸석한 머리카락들과 검붉은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삼촌은 물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두운 심해로 끌려가다 이내 잠에서 깬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삼촌은 한평생을 같이 했던 바다를 등지고 잠수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잠수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에 삼촌은 작업반장 윤씨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종되었던 고씨가 해변에 표류한 채 발견되었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간신히 건진 채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씨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삼촌이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삼촌이 목격한 그 괴상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잠시 해변 쪽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삼촌은 고씨가 살아 돌아온 이후에 한동안 꿈에 나오지 않았던 그 존재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는데 이전처럼 입속에 피와 머리카락이 가득 든 채로 뜨문뜨문 말하는데 넌 견뎌냈으니까 원하는 걸 돌려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마라. 그때는 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돌려주었으니 내 하나를 받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악몽과 잔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결국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떠나 고향인 대구로 이주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 생활을 하시며 비로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갑이 훌쩍 넘으신 삼촌은 두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삼촌을 뵙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어린 시절 보았던 그곳의 모습은 이미 찾을 수 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갯바위 쪽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마을 선착장이 부두로 확장이 되면서 방파제에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삼촌이 다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전에 이 마을을 방문해서 앵마기를 했던 그 무속인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종 시기를 알아보니 바로 삼촌이 그 괴상한 존재를 마지막으로 꿈에서 봤던 그날 본인의 신당에서 실종되었는데 이상한 건 신당이 온통 엉망이었고 물바다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 일 역시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삼촌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삼촌이 마주했던 그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상당히 긴 이야기였는데 수살기라는 존재가 자신을 봉인했던 무속인을 데려간 것으로 일단 사건은 정리가 되었나 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